청소부 아들 같은 애가 서울대 갈 자리는 아니지. 미숙 선생님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도는 동안 부잣집 자제들은 장학생 재민을 비웃으며 키득거렸다. 재민은 수치심을 꾹 삼킨 채 눈물은 혼자 있을 때 흘리기로 마음먹었다. 몇 주 동안 그 괴롭힘은 계속됐다. 저 누더기 옷 좀 봐.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같은 엘리트들 옆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아침마다 기업가와 정치인의 자식들이 복돼서 그를 몰아세웠다. 그의 공책은 사라졌고 점심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급식실에선 어느 누구도 그의 옆에 앉지 않았다. 인류대학은 인류 인생을 위한 거야 라고 조롱하며 그는 혼자 식사를 했다. 밤마다 그는 값싼 전등 아래에서 공부했고 어머니는 병원 바닥을 16시간 동안 닦은 후 지쳐 잠들어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한 꿈이라고 했다. 청소부의 아들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급 검정 세단이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고 완벽하게 다려진 전통 한복 양복을 입은 서울대학교의 위엄 있는 총장이 정적에 휩싸인 복도를 지나 재민의 교실로 향했다. 김재민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미숙 선생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던 가난한 소녀는 단숨에 이 나라 최고의 학문적 권위자의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도대체 그 막강한 인물이 왜 평범한 청소부의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는 걸까? 그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날의 비웃음을 삼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용산 예비학교의 텅 빈 교실에 김재민이 홀로 남아 있었다. 붉은 석양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교실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오후 5시, 그의 낡은 연필이 종이 위에서 희망을 그려내고 있었다. 서울대학교가 왜 나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당당한 제목이 그의 소박한 꿈을 대변했다. 조금 다른 교복 소매는 벌써 3번이나 기워져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자존심까지 꿰매지는 못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귀가했거나 값비싼 사교육 학원으로 향한 지 오래였다. 방과 후 텅 빈 교실은 재민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다. 아무도 그의 낡은 가방이나 물려받은 신발을 비웃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 재민의 검은 눈동자는 집중으로 빛났다. 그는 가끔 책상 옆에 놓인 도서관에서 빌린 참고서를 들여다보며 문장을 다듬었다. 3번이나 고쳐 쓴 초안, 밤새 읽은 책들의 메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간절함이 모두 이 종이 위에 녹아들고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관심을 끌고 있나요, 김군?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민은 흠칫 놀랐다. 미숙 선생님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녀의 명품 구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고급스러운 정장은 재민의 소박한 존재감과 날카롭게 대비되었다. 그냥 에세이 작업 중입니다, 선생님. 미숙 선생님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와 허락도 없이 그의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경멸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썹이 극적으로 올라가며 입꼬리는 미세하게 조롱의 미소를 띄었다. 서울대학교라고? 그 말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교실에 떨어졌다. 장학생이 서울대라니, 재민군. 당신은 더 현실적인 꿈을 가져야 해요. 교실 반대편에 남아있던 재벌 2세 학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재민의 등을 찔렀지만 그는 꿋꿋이 고개를 들었다. 6달 동안 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이미 무표정한 가면을 완벽히 익혔다. 선생님, 꿈을 크게 갖는 것도 죄인가요? 재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미숙 선생님은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꿈과 망상은 달라요. 당신 같은 배경의 학생이 서울대에 간다는 건. 그녀는 말을 끝마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움켜쥐었다. 내면에서는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어 다시 종이에 집중했다. 언젠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그의 가슴속에서 조용한 다짐이 피어올랐다. 서울대라고 청소부나 하라는 거 아니야. 성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다. 기술기업 CEO의 아들인 그는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에 명품 시계를 자랑스럽게 차고 있었다.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는 평생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자의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니면 편의점 알바는 어때? 민재가 거들었다. 유명 정치인의 아들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민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서울대 근처 편의점들이 항상 사람을 구한다던데 너 같은 사람에게는
적합한 길일 거야.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재민은 목부터 얼굴까지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신중하게 무표정을 유지했다. 용산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보낸 6개월 동안 그는 내면이 불타오르는 동안 평온해 보이는 예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재민은 조용히 말하며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침착했지만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미숙 선생님은 조롱을 막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꼬리는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운 무언가로 휘어졌다. 꿈을 갖는 건 좋지만 재민군 야망과 망상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아마도 더 달성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재민은 에세이를 낡은 가방 안으로 밀어넣고 지퍼를 닫은 뒤 일어섰다. 조언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성호가 발을 뻗어 그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재민은 능숙하게 피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었다. 역시 서울대감인의 민재가 조롱했다. 하지만 재민은 이미 문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빈 복도에 안전하게 도달할 때까지 평온했다. 그제서야 그의 어깨가 약간 처졌다가 다시 곧게 펴졌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재민은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직행했다. 세면대를 꽉 움켜쥐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견뎌.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게 다 끝날 거야. 퇴근하는 선생님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린 후 재민은 학교를 빠져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려운 하루. 그는 어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강남에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그의 시야를 채웠다. 그것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를 상징했다. 하지만 오늘의 굴욕에도 불구하고 재민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그를 비웃을수록 그의 결심은 더 강해질 뿐이었다. 웃어라 지금은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서울대 법대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누가 웃는지 보자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독된 복도에서 김선희는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8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청소부 유니폼은 단정했다. 45세의 그녀 얼굴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작은 승리에서 존엄과 희망을 유지하는 여성의 부드러운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씨, 3층 화장실에 토사물이 있대요. 빨리 치워주세요. 수간호사가 지나가며 무심하게 지시했다. 선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네, 곧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미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고 손은 소독약으로 갈라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평의 기색이 없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감독관이 주변에 없는지 확인한 후 그녀는 재민의 메시지를 재빨리 읽었다. 어려운 하루. 단 2마디였지만 4살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재민을 키운 어머니로서 그녀는 메시지 뒤에 숨겨진 감정적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10대의 드라마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를 깊이 상처 입혔다. 휴식 시간에 선희는 직원 탈의실로 물러나 낡은 지갑을 열었다. 신분증 뒤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들고 있는 젊고 진지한 남자의 오래된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들이 그를 진정으로 알기도 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때때로 선희는 재민에게서 그의 선명한 모습을 보았다. 특히 둘이 공유했던 조용한 결단력에서 그녀는 사진을 다시 넣기 전에 부드럽게 엄지로 쓰다듬었다. 거기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진실을 밝힐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의 아들이 우리 병원에 장학금 신청했다면서요? 동료 청소부가 다가와 물었다. 쉽지 않을 텐데.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재민이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재민의 짧은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이중 근무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재민이 값싼 램프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그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괜찮니? 그녀가 물었다. 재민은 눈을 들지 않고 네, 그냥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가치 있는 물건,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옥반지를 전당포에 가져갔다. 그 돈으로 재민을 위해 약간 금이 간 화면이 있는 중고 노트북을 샀다. 이게 뭐예요? 재민은 놀라서 물었다. 그는 물건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이 의미하는 희생도 알았다. 내 꿈을 위한 도구야, 선희가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항상 지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셨어. 재민은 말없이 어머니를 안았다. 그는 그녀의 힘든 손과 피곤한 눈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임을 깊이 이해했다. 약속할게요.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자랑스럽단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재민에게 다가올 더 큰 장애물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새 노트북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학교로 향했다. 어머니의 희생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 정문을 향해 걸으며 그는 어제의 굴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특별한 추가 학점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미숙 선생님이 고급 한국 문학 수업 앞에 서서 선언했다. 그녀의 완벽한 정장은 교실의 흰 벽과 대비되었다. 화이트보드에 정확한 획으로 글을 쓰면서 여러분 모두 서울대학교 입학 에세이를 작성할 것입니다. 교실을 통해 혼란스러운 속삭임이 퍼졌다. 학생들은 서로 혼란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에 집중했지만 어제 굴욕을 목격한 그부들의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서울대는 한국 교육의 최고 수준을 대표합니다. 미숙이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아래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 연습은 여러분이 이런 기관들의 요구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그녀의 눈이 직접 재민에게 향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과제는 분명히 의도적이었다. 교육적 연습으로 위장한 공개적 굴욕의 형태였다. 재민은 익숙한 수치심의 열기가 목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무감정하게 유지했다. 과제가 성적 곡선으로 평가될까요, 선생님? 성호가 재민 쪽으로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질은 항상 두드러집니다. 미숙이 얇은 미소로 대답했다. 부적절함도 마찬가지로요. 재민의 손가락이 새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그를 공개적으로 굴욕시키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다. 그는 반 전체가 그의 실패를 목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업 후 재민은 그부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물함으로 서둘러 갔다. 밀려오는 절망감과 싸우면서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사물함 조합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방금 일어난 일은 불공정했어요.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재민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수진, 보통 교실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녀가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단순한 옷과 조심스러운 표정은 그와 같은 아웃사이더 지위를 공유하는 것 같았다. 그냥 용산학교의 또 하루죠 뭐. 재민은 무관심을 가장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에세이 쓸 거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을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강함이 담겨 있었다. 재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결단력이 있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들이 이기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민재와 성호가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조심해요. 재민은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사물함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으로 가득 찼다. 미숙 선생님의 도전은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신 그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었다. 좋아요, 선생님. 그는 생각했다. 당신이 도전을 원한다면 제가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민의 인생에서 가장 집중적인 시간이 되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그는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방 구석에 있는 접이식 책상에 앉았다. 새 노트북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다. 금이 간 화면은 그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을 상기시켰다. 그는 최고 점수를 받기로 결심했다. 미숙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의 생각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들로 넘쳐났다. 학교 도서관은 그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서울대의 입학 기준을 연구하고 각 단락을 정밀하게 다듬었다. 그가 참고 문헌을 뒤적이는 동안 성호와 민재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다. 저것 좀 봐, 성호가 중얼거렸다. 창문을 통해 재민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 장학생은 정말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내 아버지는 서울대 동문회장이야. 저런 아이가 합격할 확률은 없어. 하지만 두 소년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렸다. 재민의 헌신은 그들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닌 필요에서 태어난 결단력이었다. 제출일 전날 밤 재민은 어머니가 밤 근무에서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었다. 그녀는 피곤에 짓눌린 채 들어왔지만 아들의 기다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다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신발을 벗으며. 재민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읽어보시겠어요? 선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화면의 글자를 따라 움직였고 점점 눈물로 흐려졌다. 에세이는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희망에 대한 선언이었다. 리오의 아버지가 너를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제출일 아침, 재민은 학교에 1시간 일찍 도착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작업을 인쇄했다. 5페이지가 완벽하게 포맷되어 프린터에서 나왔고 각 단어는 그의 지식, 열정, 그리고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미숙 선생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도전은 그에게 진정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재민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성호가 도서관 문에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계산적인 눈이 재민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재민이 첫 수업을 위해 나가자마자 성호는 슬그머니 프린터로 다가갔고 출력함에 남겨진 에세이 여분 4본을 발견했다. 이것 봐. 성호가 수업 사이 휴식 시간에 민재에게 재민의 에세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장학생이 이걸 놓고 갔어. 민재는 페이지들을 검토했고 그의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다. 이건 놀랍도록 좋네. 너무 좋지, 성호가 대답했다. 이미 그의 특권적인 마음속에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 그날 점심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당에 있는 동안 성호와 민재는 민재의 아버지를 통해 얻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권을 이용했다. 몇 분 안에 그들은 재민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내용을 디지털 문서에 복사하여 재민의 출처라는 제목의 폴더에 넣었다. 교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학교 서버에. 이제 미숙 선생님이 발견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돼. 성호가 파일을 만족스럽게 닫으며 결론 지었다. 익명의 제보가 해결할 거야. 민재가 제안했다. 빠르게 이메일을 타이핑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피어났다. 재민의 꿈을 부수는 것은 단지 게임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미숙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에세이가 이미 제출되었고 이제 그는 다음 도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은 교실 스피커가 갑자기 지직거리며 깨졌다. 김재민 학생, 박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즉시 와주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공식적이었다. 재민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교실을 통해 수군거림의 파도가 퍼졌다. 그가 물건을 모으는 동안 성호와 민재의 얼굴에 드러난 억제되지 않은 미소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박 교장은 엄격함과 형식성으로 유명했다. 그의 사무실은 정부 관료들과 찍은 사진과 증명서로 장식되어 있어 가장 자신감 있는 학생들도 위축시켰다. 재민이 들어서자 교장뿐만 아니라 미숙 선생님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위선적인 걱정과 함께 승리를 담고 있었다. 앉으세요, 김군. 박 교장이 웅장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지시했다.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재민이 대답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은 가슴을 벗어날 듯이 뛰고 있었다. 교장은 책상 위로 여러 장의 종이를 밀었다. 재민의 에세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웹사이트에서 발행된 학술 논문과 에세이의 인쇄물, 양쪽 문서 모두 특정 구절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불안하게도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이 우연의 일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서울의 겨울처럼 차가웠다. 재민은 종이를 응시했다.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에세이를 직접 썼어요. 모든 단어를 다. 증거는 반대로 말하는군요. 미숙이 끼어들었다. 이 구절들은 출판된 작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장학생으로서 모범적인 행동에 의존하는 이 기관에서의 당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재민이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저는 몇 주 동안 이 에세이를 작업했어요. 모든 초안, 모든 메모가 있어요. 나중에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미숙이 연극적인 한숨과 함께 제안했다. 상황의 부당함이 산성처럼 타올랐다. 재민은 의자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어머니가 항상 어려움의 순간에도 유지하라고 가르쳤던 침착함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저는 표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편리한 변명이군요. 미숙이 거짓된 동정심을 흘리며 말했다. 재민의 마음은 질주했다. 그는 모든 인용구를 조심스럽게 표시했고 모든 출처를 정확하게 인용했다. 이 증거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다. 성호와 민재의 미소, 도서관에서 그들이 그를 관찰하던 방식, 수업 시간에 그들이 서로 주고받던 교묘한 시선들. 저는 제 초안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가 제안했다. 제 노트북에는 에세이의 모든 버전이 날짜별로 있어요. 제가 몇 주에 걸쳐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켰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시도지만 디지털 타임스탬프는 조작될 수 있죠. 미숙이 개입했다. 이런 경우의 처벌은 일반적으로 정학이지만 장학생의 경우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이 운명의 순간을 중단시켰다. 노인학교 관리인인 초혜 씨가 문간에 서 있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초혜 관리인이 공손하게 말했다. 깊이 인사하며 그의 단순한 유니폼과 수년간의 육체 노동으로 구부러진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에는 무언가 위엄이 있었다. 뻣뻣한 무릎을 구부리며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누구도 그를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재민 군의 작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교장은 눈썹을 찌푸렸고 분명히 방해에 짜증이 났다. 이건 사적인 징계회의입니다, 최 선생님.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럼에도 들어와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이해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저는 재민 군이 몇 주 동안 이 에세이를 작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는 학교 도서관에서의 이른 아침들, 방과 후 오후들, 그의 옆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저는 그의 수많은 초안들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에세이의 모든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호는 순간적으로 방을 침묵에 빠뜨렸다. 미숙이 먼저 정신을 차렸고 노골적인 짜증을 거의 감추지 못하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존경을 표하자면 최 선생님, 관리인으로서 어떻게 이 수준의 학술적 작업의 독창성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최 선생은 평온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름진 눈에는 미숙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 기관의 방들을 수십 년 동안 청소해왔습니다, 미숙 선생님. 그 시간 동안 저는 여기 책장에서 비싼 정장을 입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미숙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이런 종류의 반박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박 교장은 불편하게 헛기침했다. 대화의 방향이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분명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컴퓨터로 이동하여 빠르게 타이핑했다. 시스템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가 중얼거렸다. 문제의 파일들이 어제 오후에 생성되었고 특정 터미널에서만 독점적으로 접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이 터미널은 일반적으로 이 민재군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숙 선생님이 약간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이것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관련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군요. 박 교장이 동의했다. 이제 재민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상황을 고려할 때 김 군은 관찰 대상이 되겠지만 즉각적인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재민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갑작스러운 안도감으로 다리가 약해진 것을 느끼며 초회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의 학교 생활은 바로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최 선생은 복도를 따라 재민을 몇 걸음 동행했다.
고개를 들고 다니게 젊으니 그가 부드럽게 조언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빛을 두려워하지. 그 빛이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야. 재민이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기도 전에 노인은 이미 옆 복도로 사라졌고 그의 청소 양동이가 반들반들한 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초회 선생님 잠시만요. 재민이 그를 따라 불렀지만 관리인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재민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 어려웠다. 한 사람이, 그것도 학교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 일어선 것이다. 학교가 끝난 후 재민은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을 때 접힌 쪽지를 발견했다. 도서관, 내일 아침 6시 30분. 서명은 없었지만 그는 누구인지 알았다. 그날 밤 선이 김은 작은 아파트의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재민이 그날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들었다. 청소 화학물질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단단히 그의 손을 쥐고 있었다. 내일 그 선생님을 만나겠어. 선이가 결심했다. 그녀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재민이 항의했다. 일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을 빠지면 내 아들의 명예는 급여보다 중요해. 그녀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재민이 자주 보지 못했던 불같은 결단력이 있었다. 아버지처럼 되려면 내 이름을 깨끗하게 지켜야 해. 다음 날 그녀의 유일한 정장인 단순한 검은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귀에 깊게 다린 채로 선희는 점심시간에 학교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을 수십 번이나 연습했다. 청소부로서의 일상 대화는 하나였고 교사와의 대면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미숙 선생님은 그녀를 명백한 불편함으로 맞이했다. 분명히 장학생의 어머니가 대면하러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의 염려를 이해합니다, 김씨. 미숙이 거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학문적 무결성 문제는 이 기관에서 최대한의 엄격함으로 다루어집니다. 무결성이라 선희가 차분히 반복했다.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선생님. 제 아들은 평생 단 하루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특권 학생들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이 학교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다음 주 수진이 수업 사이 복도에서 재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평소 조용한 표정에 무언가 긴급한 것이 담겨 있었다. 전국 법률 에세이 대회에 대해 들어봤어? 라고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재민은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든 일이 있었던 후로 그는 학교 공지사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원하는 거야, 수진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심사위원단에는 주요 대학교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대도 있고 우승자는 전액 장학금과 입학 과정에서 특별 고려를 받게 돼. 재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신청 마감은 언제야? 다음 주에 끝나. 대회는 6주 후에 열려. 그녀는 덧붙이기 전에 망설였다. 참가해야 해. 학교 신문에 실린 사회 정의에 관한 너의 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재민이 물었다. 갑작스러운 자신의 취약함에 놀라며 수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윤상담 선생님도 내 글을 좋아하셔. 그분께 가봐. 그분이 신청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재민이 신청 정보를 얻기 위해 윤 교육 상담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미숙 선생님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시험 중인 학생들은 학교 외부 대회에서 용산학교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학생은 학문적 무결성 문제로 현재 관찰 중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재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 상담사는 불편하게 미소 지었다. 명백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미숙 선생님, 저는 교장 선생님이 김군을 특별히 관찰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없다고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례가 있습니다. 미숙이 주장했다. 문제는 박 교장에게 가져가졌고 그는 재민의 편을 들었다. 단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자격이 박탈된다는 조건으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재민이 말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감사하지 말게. 박 교장이 대답했다. 그의 눈이 재민을 평가하듯 살피며. 나는 단지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네. 하지만 조심하게. 일부는 자네가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다음 몇 주 동안 재민은 정규 공부와 대회 준비 사이에서 모든 자유시간을 나누었다. 수업 후 그는 서울 국립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비원들이 그의 소박한 옷차림 때문에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박 씨라는 노년의 사서가 그의 헌신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특별 자료를 예약해 주기 시작했다. 서울의 전형적인 가을 회색 하늘 아래 전국 법률 에세이 대회의 날이 밝았다. 행사는 명망 높은 COEX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 이곳은 금융지구의 중심부에 자리한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복합 건물이었다. 재민은 메인 게이트를 통과하며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실감했다. 그의 빌린 양복과 조심스럽게 닦았지만 분명히 낡은 구두가 그의 주변 환경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주변에서는 명문학교 학생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한 옷을 입은 부모들과 함께 왔고 여러 명은 개인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호화로운 차에서 내렸다. 재민의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참석하고 싶어 했지만 병원 감독관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녀의 휴가 요청을 거절했다. 마음으로 함께할게. 그녀는 그날 아침 약속했다. 할머니의 것이었던 작은 옥 부적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행운과 보호를 위해. 재민은 부적을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의 손에 묻은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옥에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 친숙한 냄새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접수 데스크에 등록하는 동안 재민은 로비에서 성호와 민재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울의 다양한 사립학교에서 온 다른 특권층 학생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명백히 대회는 나라의 교육 엘리트들을 끌어모았다. 저것 좀 봐, 누가 왔는지. 성호가 충분히 큰 소리로 주목을 끌게 발표했다. 용산의 장학생이 이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준비구역에서 재민은 마지막으로 노트를 검토했다. 형식은 간단했다. 각 참가자는 자신의 에세이를 연설로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김재민 군, 당신이 다음입니다. 코디네이터가 불렀다. 대기구역으로 이동해주세요. 무대 측면 구역에서 재민은 커튼을 통해 관객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다. 그의 놀라움으로 마지막 줄에 박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더욱 예상치 못한 것은 최 선생이 출구 근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관리인 유니폼 대신 단순하지만 품위 있는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다음 발표자 용산 예비학교의 김재민 군. 재민은 무대로 걸어갔고 순간적으로 밝은 조명에 눈이 멀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를 연단에 조심스럽게 놓고 마이크를 조정한 다음 관객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시작했다. 제 에세이의 제목은 정의는 특권이 아닌 권리입니다입니다. 그의 페이지를 내려다보던 재민은 얼어붙었다. 그의 신중하게 작성된 에세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단지 빈 종이만이 있었다. 관중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눈의 구석에서 재민은 성호와 민재가 사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들 근처에서 용산학교의 기술 운영자인 대현은 일부러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함정이 즉시 명확해졌다. 그들은 그의 에세이를 빈 종이로 바꿔놓았고 그가 굴욕을 느끼며 무대에서 도망치기를 기대했다. 그렇게 된다면 대회에서의 기회는 물론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기회도 파괴될 것이다. 절대적인 침묵 속에 5초가 흘렀다. 주심사위원인 서울대 법학과의 저명한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녀의 펜이 평까지 위에서 멈추었다. 재민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어깨를 펴고 연단에서 물러나 쓸모없는 종이들을 버렸다.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강하게 울렸다. 하지만 아마도 제 주제에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그리고 한국 법률 시스템에서 종종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자원을 도둑맞거나 방해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에 적힌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새겨진 것입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며 재민은 노트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 단어마다 힘을 얻었다. 그는 한국에서 정의가 종종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식, 겉보기에 실력주의적인 시스템이 역사적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방식, 그리고 청소부의 아들로서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존엄과 탁월함이 어떤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대학교는 교육을 상속된 권리로 보는 더 많은 학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지식이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동안
그는 초회 선생이 강당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결론 후에 이어진 침묵은 몇 초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그리고 점점 커지는 박수였다. 주변 시야에서 재민은 성호와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신중하게 계획된 함정이 장학생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주심사위원인 서울대 법대의 김혜진 교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사각 안경이 무대 조명을 반사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김군,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진정한 호기심의 흔적이 있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같은 기관들이 본질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이며 다양성을 위한 시도가 학문적 기준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은 도발적이었고 거의 수사적 함정이었지만 재미는 망설이지 않았다. 김 교수님,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리자면 그런 관점은 특권과 실력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문적 탁월함은 동질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의 충돌에서 나옵니다. 경제적 기적에서부터 현재의 기술적 리더십까지 한국 혁신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큰 발전이 문을 닫을 때가 아니라 열 때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대는 제가 어떤 미리 정해진 틀에 맞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합니다. 승인과 비슷한 무언가의 기색이 김 교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메모를 적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법률개혁, 직업윤리,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똑같이 도전적인 질문들로 이어갔다. 법률 시스템의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다. 재미는 잠시 생각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항상 법률이란 정의를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내에서 변화를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에 도전할 때 진정한 진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법조인이셨군요? 심사위원이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미는 살짝 당황했다. 그는 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같은 지식과 개인적 진정성의 조합으로 대답한 후 재미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다리는 무대 뒤쪽에 도착했을 때 약간 떨렸고 아드레날린이 빠지기 시작했다. 1시간 후 5명의 결승 진출자가 발표되었다. 재민의 억제된 만족감과 성호의 눈에 띄는 충격으로 그의 이름이 그들 중에 있었다. 최종 순위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결승 진출자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울대 입학 과정에서 특별한 고려를 보장받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재민은 로비에서 성호와 민재와 얼굴을 맞대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축하해. 성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분명히 그의 입에서 쓰게 느껴졌다. 네가 거기서 진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어, 젊은이. 대회가 끝난 후 버스 정류장으로 함께 걸으며 최 선생이 말했다. 노인 관리인은 학교 환경 밖에서 더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재민이 이제야 알아차린 점이었다. 빈 페이지를 봤을 때 거의 침착함을 잃을 뻔했어요. 재민이 고백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순간의 공포가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잃지 않았지.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야. 최 선생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서울의 지평선을 응시하며 진정한 인격시험은 우리가 준비한 시험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덮치는 시험이란다. 그들이 가을 하늘 아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둘 다 미숙 선생님이 길 건너편 주차된 차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성호를 동행하기 위해 왔다가 재민의 실패를 목격하길 기대했다. 대신 그녀는 깊이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뒤에 남겨두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과거의 메아리, 잊고 싶었던 투쟁과 타협의 기억. 그들이 당신을 왜 막으려고 그렇게 열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재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 그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최 선생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때때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의 신념 체계에 도전이 되지.
그들의 특권이 타고난 권리가 아니라 단지 운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니까. 컨벤션 센터 주차장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관찰자가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전통 한국식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는 특히 재민의 연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회 전체를 지켜보았다. 서울대학교의 우진 학장은 그의 태블릿에 메모를 한 후 공식차에 탑승했다. 김재민 조사, 최우선 순위. 다음 날 재민이 평소의 아침 만남을 위해 학교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최 선생은 이미 탁자 위에 조각된 나무 상자를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속해야 할 무언가를 찾았단다. 관리인이 말했다. 상자를 재민에게 밀어주며 재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내부에는 가죽으로 제본되고 표지에 서울대학교 문장이 새겨진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첫 페이지에 김진우라는 이름이 우아한 전통 서예로 적혀 있었다. 이게 아버지의 일기인가요? 재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래, 최 선생이 확인했다. 그리고 네가 진실된 이야기를 알아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제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재민이 물었다. 혼란과 호기심이 그의 목소리에 섞여. 최 선생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네 아버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재민아,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부의 가장 유망한 젊은 학자 중 한 명이었다. 재민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평범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의 일부를 감추셨던 거야. 최 선생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아. 그는 서울대에서 가장 빛나는 마음 중 하나였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지. 그러나 강력한 적들도 만들었단다. 월요일 아침 용산 예비학교는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가을의 회색 하늘 아래에서 교문을 통과했다. 오늘이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유일한 신호는 보통 교육부 공식 방문객을 위해 예약된 자리에 주차된 우아한 검은 세단이었다. 박 교장은 정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넥타이를 조정했다. 그의 옆에서 강 부교장이 마지막 순간의 정보를 속삭이고 있었고 그녀의 몸짓은 다가오는 방문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서울대학교의 우진 총장은 즉각적인 존경을 명령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어왔다. 한국 기준으로 키가 크고 완벽하게 손질된 회색 머리와 고전적 우아함과 현대적 권위를 결합한 현대화된 전통 한국식 양복을 입은 그는 나라의 지적 엘리트를 대표했다. 62세의 그는 헌법에 대한 학문적 공헌과 한국의 가장 명망 높은 대학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으로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박 교장 선생님, 우진 총장이 공식적인 인사로 고개를 숙였다. 사전 통보 없는 방문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장은 눈에 띄는 긴장감으로 인사를 되돌려 주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총장님. 서울대가 이번 학기에 고등학교 방문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기관 방문이 아닙니다. 총장이 억제된 미소로 설명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이유로 여기 왔습니다. 서울대 총장의 존재에 대한 소식은 디지털 속도로 학교에 퍼졌다. 두 번째 수업 시간도 되기 전에 로비에서는 이론들이 들끓고 있었다. 일반적인 합의는 방문이 확실히 영향력 있는 이 장관의 아들인 성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미숙 선생은 교사 휴게실에 들어서며 만족감의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서울대는 성호를 모집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는 한국 엘리트의 전통과 연결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런 종류의 가족 출신이었다.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했고 항상 그래왔다. 그녀의 확신은 오래 가지 않았다. 박 교장이 세 번째 수업 시간 중 그녀의 교실 문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해독할 수 없는 가면이었다. 미숙 선생님, 우진 총장님이 제 사무실에 김재민 군의 즉각적인 출석을 요청하십니다. 그녀 얼굴의 순간적인 충격은 빠르게 불신으로 대체되었다. 재민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박 교장이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갑자기 더 차가워졌다. 총장님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숙은 교실로 돌아왔고 그녀의 얼굴은 억제된 감정으로 굳어 있었다. 김재민, 그녀가 발표했다. 각 음절을 의도적인 정확성으로 발음하며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당신의 출석이 요청됩니다. 즉시로. 교실을 통해 속삭임의 합창이 퍼졌고 재민이 물건을 모았다.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성호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세요. 미숙이 덧붙였다. 아마도 오늘 수업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존경스럽게 문을 두드린 후 재민은 박 교장의 목소리가 그를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을 들었다. 문을 열자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 교장은 책상 뒤 평소 위치에 있었지만 방문객 의자는 전통 한국식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존재감의 남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자연스러운 권위를 발산했다. 재민군, 박 교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존경을 담고 있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우진 총장님이십니다. 총장은 일어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김재민 군,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재민은 인사를 되돌려 주었다. 계급이 요구하는 대로 더 깊게. 그의 마음은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총장이 지시했다. 두 번째 의자를 가리키며. 저는 전국 법률 에세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재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당신의 공연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특히 지금 의도적인 방해였음을 이해하는 상황에서의 회복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방문의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이전 에세이들을 읽었습니다. 학교 신문에 실린 교도소 시스템 개혁에 관한 작업을 포함해서요. 제 기사들을 읽으셨나요? 재민이 물었다. 진정으로 놀라서.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는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인식했습니다. 분석적 접근과 윤리적 관점이 오래전에 제가 알았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총장은 의미 있는 휴지를 가졌다. 당신의 아버지 김진우 씨를요? 그 진술은 예상치 못한 계시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제 아버지요? 재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아셨나요? 단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총장이 대답했다. 그는 제 가장 유망한 학생이었고 후에는 연구 동료였습니다. 재민은 총장을 응시했다. 이 놀라운 계시를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하며.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서울국립대학교에 다녔다고 말씀하셨지 서울대가 아니라고요. 총장은 박 교장과 시선을 교환했고 그도 똑같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이 대화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이 제안했다. 20분 후 선희는 학교에 도착했다. 여전히 병원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그녀의 교대 근무에서 급히 나왔다. 교장 사무실에 들어서서 우진 총장을 보자. 그녀는 급하게 멈추었고 그녀의 손은 낡은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꽉 쥐고 있었다. 우진 교수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깊은 인사를 하며. 오랜만이군요, 선희 씨. 그가 대답했다. 일어서서 인사를 같은 존중으로 되돌려주며 한국 사회 계층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들 사이의 친숙함은 분명했고 재민과 박 교장 모두 눈에 띄는 혼란에 빠졌다. 서로 아세요? 재민이 물었다. 어머니와 명망 높은 학자 사이를 번갈아 보며. 선희는 아들 옆에 앉았고 침착함을 되찾았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지. 진우는 법대를 거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진 총장이 설명했다. 당신처럼 소박한 출신이었지만 그의 지성과 근면함은 비범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인권과 헌법 개혁에 관한 제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 애쓰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의 혼합이 있었다. 자부심, 슬픔, 그리고 무언가 죄책감일까. 하지만 재민은 어머니에게 확인을 구하며 바라보았다. 당신은 항상 아버지가 평범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다고 하셨어요.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일하셨지. 짧은 기간 동안. 하지만 그 전에는 서울대에서 연구원이었어. 우리가 만난 곳이 거기야.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학부 행정에서 일했지. 당신의 아버지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계속했다. 한국 노동법을 변혁시킬 수 있었던 선구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법대에서 그를 위한 영구적인 직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지. 선희가 말을 완성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내려갔다. 그리고 값비싼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합병증이 생겼어. 당신의 아버지는 학계를 떠나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 대형 기업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로 선택했어. 그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학문적 꿈을 희생했군요. 재민은 마침내 이해했다. 아버지의 새로운 차원이 그의 앞에 펼쳐지며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는 정말 그랬어. 그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 내 아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항상 말했지. 어머니가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재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비난이 아닌 혼란이 느껴졌다. 선희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리고 후에는 네가 당신의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할까봐 두려웠어. 그의 열정과 헌신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으니까. 나는 네가 좀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길 바랐어. 박 교장은 불편해 보였다. 분명히 이 사적인 가족 순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어색했다. 그는 조용히 기침을 했다. 진우 씨는 서울대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진 총장이 설명했다. 재민에게 다시 돌아와. 그의 초기 연구는 하청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에 있어 중요한 개혁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장학금 기금도 있습니다. 사회법에 관심 있는 소외된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재민은 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했다. 그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는 단순한 회사 변호사가 아니라 학자였고 그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가 항상 원했던 서울대로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야망을 넘어 가족 유산의 계승이 되었다. 재민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최 선생이 교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교장은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최 선생은 여전히 관리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달라 보였다. 더 꼿꼿하고 그의 눈은 우진 총장의 눈과 직접 마주쳤다. 최 교수님, 총장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일어서서 존경스러운 인사를 하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 교장의 눈썹이 충격으로 솟아올랐다. 서로 아십니까? 우리 관리인을요? 안다고요? 총장이 미소를 지었다. 최성민 교수님은 은퇴하기 전 서울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철학 전문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유교 윤리와 현대법에 관한 그의 연구는 여전히 우리 학생들에게 필수 독서입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고 모든 시선이 노인 관리인에게 향했다. 최 선생, 최 교수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총장님이 제 중요성을 과장하십니다. 저는 그저 비전통적인 접근법을 가진 부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가장 뛰어난 법률 지성 중 하나였죠. 총장이 덧붙였다. 당신이 학계에 없어 여전히 애석합니다. 재민은 그의 비밀 멘토를 절대적인 불신으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그동안 서울대 법학 교수셨던 거예요? 왜 관리인으로 일하세요? 전 교수입니다. 최 선생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혜와 목적을 찾기도 합니다. 그의 눈은 재미있다는 듯 반짝였다. 그리고 학문의 전당은 바닥을 닦을 때 찾을 수 있는 명료함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희가 개입했다. 최 교수를 명백한 감사의 표정으로 바라보며 진우가 돌아가신 후 우리가 이 지역으로 이사 왔을 때 최 교수님은 이미 여기 계셨어요. 그는 재민을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셨죠. 당신의 첫 에세이를 발견한 후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총장이 설명했다. 그는 당신의 글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인식했습니다. 같은 도덕적 명료함, 형식적 합법성을 넘어 실질적 정의에 대한 같은 관심. 재민은 그의 인생에서 한 역할을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이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의 동료이자 친구들인 그들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지원해왔다. 그는 깊은 감정으로 압도되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재민은 서울대 입학시험 준비에 새로운 강도로 집중했다. 우진 총장은 최근 발견된 가족 연결에도 불구하고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오히려 반대로 그의 가족 역사는 그의 지원이 더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미숙 선생님은 재민과의 상호작용에서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되었고 수업 중 눈맞춤을 피했다. 사라진 추천서에 대한 조용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학교 계층 구조에서 그녀의 이전에 흔들리지 않던 위치가 위태로워졌다. 어느 오후 우진 총장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가지고 전화했다. 법대 잠재적 후보자들을 위한 주말 집중 프로그램.
재민은 즉시 수락했고 나중에 자신이 명문 세종 아카데미에서 1년의 세미나, 토론, 글쓰기, 워크숍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한국 정치 및 비즈니스 엘리트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다. 그의 첫 토요일은 제도화된 특권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다. 캠퍼스는 학교보다 현대적인 궁전에 더 가까웠고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과 강력한 가문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개인 운전기사와 함께 고급차로 도착했고 재민의 아파트 월세보다 더 비싼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최고의 앙상블, 조심스럽게 다린 슬랙스와 단순한 흰 셔츠에서도 재민은 확연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러나 세션 중에 헌법 개혁과 인권에 관한 토론에 대한 그의 기여는 점차 다른 참가자들의 불본의적인 존경을 얻었다. 그는 그들의 특권적인 삶이 결코 고려하지 못했을 관점을 제공했다. 당신의 의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김군, 한 강사가 말했다. 진정으로 놀란 표정으로. 당신은 법률 분야에서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재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우진 총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도전적인 주말이었군요. 총장이 말했다. 분명히 재민이 직면한 사회적 역학을 알고 있었다. 교육적이었습니다. 재민이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서울대는 항상 당신 같은 배경의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총장이 특유의 솔직함으로 말했다. 일부 문은 당신의 실력 때문에 열릴 것이지만 다른 문들은 당신이 억지로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지속적인 투쟁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재민이 조용한 확신으로 단언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총장은 생각에 잠겨 그를 연구했다. 당신 아버지의 일기가 귀중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 교수님이 당신에게 전달했다고 믿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읽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총장이 말했다. 그리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와 매우 비슷합니다. 같은 불굴의 정신, 같은 원칙. 하지만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수요? 재민이 물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총장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당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구하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마라톤입니다. 재민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서울대 입학위원회와의 최종 인터뷰 아침. 재민은 새벽 전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메모를 검토했다. 밤사이 온 예상치 못한 문자가 그의 신중하게 배양된 집중을 방해했다. 성호가 입학위원회에 조작된 사진을 보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진은 재민이 국가시험에서 컨닝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었다.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구나. 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그가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성호가 또 뭔가를 계획 중이야. 즉시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마. 내가 대현이를 만나볼게. 그는 성호의 기술 조작에 대해 뭔가 알지도 몰라. 재민이 서울대학교 본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최 교수에게서 빌린 양복 아래에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웅장한 건물은 전통 한국 건축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구조물로 수세기에 걸친 학문적 전통을 대표했다. 그것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던 세계였다. 인터뷰실 안에는 6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3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 모두 분석적이고 꿰뚫을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재민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위원회의 놀라움으로 선희와 최 교수가 재민 바로 뒤에 들어왔다. 둘 다 격식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방해해드려 죄송합니다. 선희가 차분한 존엄성으로 말했다. 깊이 인사하며. 하지만 이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에 해명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성호의 재민에 대한 체계적인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제시했고 학문적 부정행위의 거짓 증거를 조작하려는 임박한 시도로 정점을 맺었다. 제 아들의 경쟁자가 부정직한 수단을 통해 그의 지원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이 공정한 평가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법률윤리학과의 박지은 교수가 주에 깊게 문서를 검토했다. 당신의 사전 투명성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계획대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이 추가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서울대가 왜 그를 선택해야 하는지 묻자 재민은 자신의 야망이 아닌 그와 같은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정의, 계급 차별에 직면한 존엄성, 그리고 모든 한국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법률 시스템에 대한 그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서울대에 입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론 지었다. 다른 이들이 제 뒤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축적하는 직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제거하는 장벽으로 측정됩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조용해졌다. 나이든 교수 중 한 명이 살짝 눈물을 닦았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엄격하고 도전적이었다. 그것들은 단지 그의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압박해서 윤리적 원칙을 유지하는 능력, 인기 없는 입장을 웅변적으로 방어하는 능력, 그리고 고급 법률 사고의 필수적인 지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능력을 시험했다. 1시간 후 재민은 흔들리는 다리로 인터뷰실을 나왔다. 그는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었지만 강한 수행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도 느꼈다. 복도에서 그는 최애 교수를 발견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이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봄날 오후 용산 예비학교에서 행사가 열렸다. 교정의 벚꽃이 만개했다. 학교 색상의 배너가 서울대학교의 공식 색상 옆에 걸려 있었다.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에 거의 학생을 보내지 않는 기관에서는 드문 광경이었다. 무대 중앙 연단 옆에는 액자에 담긴 김진우의 사진이 있었다. 재민의 아버지는 서울대 졸업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의 젊은 얼굴은 지금 그의 아들이 가진 것과 같은 결단력 있는 표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박 교장이 마이크에 다가갔다. 오늘 우리는 단지 우리 학생 중 한 명의 뛰어난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줄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립을 축하합니다. 김진우 장학재단은 특별한 학문적 잠재력을 가진 경제적으로 불우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선희는 고인이 된 남편의 유산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그녀 옆에서 재민은 똑바로 앉아 있었고 서울대 법대의 입학 허가서가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접혀 있었다. 행사 후 서울대학교 병원의 행정관이 선희에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저희 새로운 저소득 환자 사회 서비스 부서의 코디네이터로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봉투를 건네며 당신의 조직적 기술과 삶의 경험은 매우 귀중할 것입니다. 문서에 표시된 급여는 청소부로서의 현재 수입의 4배였다. 한편 최 교수는 손님들 사이에서 재민을 찾았다. 너를 위한 것이 있다. 그가 말했다. 젊은이를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하며 전통적인 나무 상자에서 그는 서울대의 미묘한 엠블럼이 있는 네이비 블루 넥타이를 꺼냈다. 내 아버지가 조교수로서 첫날 이것을 착용했단다. 이제 내게 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수업일, 재민은 장엄한 정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한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 다른 손에는 어머니의 작은 옥 부적. 웅장한 건물들은 한국 학문적 전통의 수세기를 대표했고 그의 사회적 출신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폐쇄되었던 세계였다. 순간, 그 순간의 크기가 거의 그를 압도했다. 그때 아버지의 일기에서 발견한 말이 생각났다. 이제 개인적인 만트라로 간직하고 있는 지식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이들 위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이들을 들어올리는 것이다. 한때 그의 아버지에게 속했던 넥타이를 조정하며 재민은 대학의 문을 통과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야망뿐만 아니라 유산을 존중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확장시킬 책임도 함께 지고 있었다. 8년 후 그의 노동권 전문 법률 사무소는 이미 수백 명의 노인들이 정부 관료주의에 의해 거부된 연금을 받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 둘마다 그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가정 하나를 도울 것이다. 불의의 순환은 깨졌고 새로운 유산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사무실 책상에 놓인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의 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